안녕하십니까. 전찬일의 찬스무비. 다시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그 아카데미 후보, 최종 후보 결정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그 올해의 아카데미상 그 수상 결과를 예측해 보겠다라고 했는데요. 그 아카데미상은 오는 3월 12일, 현지 시간으로 3월 12일 날 벌어지기 때문에 너무 일찍 하는 것보다는 그 바로 전주에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서 그 사이에 다른 그 영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있는데, 마침 굉장히 좋은 다양성 영화들이 여러 편 선보여서 한편으로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고는 것도 괜찮겠지만, 이렇게 두세 편을 같이 소개하는 것도 좀 의미 있겠다 싶어서 지금 이렇게 여러 편의 영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양해 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좀 여담을 들려드리면, 제가 그 팟캐스트 겸 그 유튜브인 매불쇼, 금요일날 오후에 하는 그 매불쇼 시네마 지옥에 출연을 해서 그 지난번에 바빌론 이야기를 한참 신나서 했습니다. 그런데 촬영은 저희가 먼저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매불쇼 시네마 지역에서 바빌론 이야기를 했는데, 바빌론을 강력 추천한 것도 저였고, 그런데 이 우리 같이 출연하는 그 나머지 세 친구들이 이 바빌론을 어찌나 좋아하는지, 서로 네 명이 경쟁적으로 보통은 다투고 싸우고 그런 것 때문에 인기를 끌었는데, 바빌론에서는 누가 더 바빌론을 더 좋아하나, 이런 식의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그 영화를 지지하는 모양새가 뭐 재미가 좀 덜한 게 아닌가 싶은데, 또 반응이 때로는 그렇게 같이 협력해서 한 영화를 집중적으로 그 밀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그런 반응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3년 가까이 했는데 그 이렇게 3명, 4명이 나와서 하면서 이렇게 모두가 합의를 본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거의 없다가 나오기 전에 최강희, 그다음에 라이너, 저 셋이서 이정재 감독의 그 장편 데뷔작이죠, 헌트를 평하면서 셋이 호평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또 정우성 씨도 출연했었죠. 바빌론 때는 그 시네필로서의 그 네 출연자들의 면모가 잘 나오면서 바빌론을 적극 띄울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면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그 데미언 셔젤, 흔히 천재라고 칭해지는 데미언 셔젤의 그 전작들 위플래시, 라라랜드, 퍼스트맨까지 세 영화들이 그 흥행 성적은 훨씬 좋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연출의 측면에서, 그리고 저의 영화적 취향과 영화적 지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저는 바빌론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물론 객관적인 평가는 바빌론보다는 위플래시나 그 랄라랜드가 더 좋기도 하고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바빌론의 경우는 압도적으로 좋아하면서 세계 영화 100선의 그 100편 안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위플래시나 그 랄라랜드는 그 정도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른데요. 그런 점에서 바빌론 얘기를 좀 부연하고요. 2월 8일 개봉한 그 전주에 개봉한 영화들 이야기를 좀 몇 편 들려드릴까 하는데, 크게 예고했듯이 이란 출신의 지금 덴마크에서 활동하는 알리 아바시 감독의 성스러운 거미와 정주리 감독이 도이아로 칸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서 2004년에 선보이고 나서 8년 만에 다시 칸 영화제를 찾아가서 초청받아서, 이번에는 비평가 주간이었죠. 여러분, 비평가 주간과 감독 주간은 칸 영화제의 공식 섹션이 아닙니다. 경쟁, 비경쟁, 뭐 주목할 만한 시선, 이런 부문들은 공식 섹션이지만은 비평가 주간이나 감독 주간은 공식 섹션이 아니고 그 비공식 섹션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행 섹션 또는 사이드바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그
그 칸 영화제를 얘기할 때는 감독 주간, 비평가 주간까지 다 포함해서 말은 하지만 공식 칸 영화제에 포함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목할 만한 시선은 공식 섹션이었고 비평가 주간은 비공식 섹션의 그 사이드 바라고 불리는 그 병행 섹션이었는데 거기서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폐막작으로 선보이면서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그 호응은 공식 섹션에서 선보였던 영화 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소희 이야기도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타이타닉 25주년 그 기념판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간단히 하고 싶은데요. 1998년 날짜를 체크해 보니까 2월 20일 날 국내에서 개봉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2023년 2월 8일 날 선보였으니까 그야말로 그 25주년 기념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만들어지고 선보인 건 97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준이 아니고 한국 기준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타이타닉이 98년도 그 아카데미상에서 무려 14개 부문에 후보 지명이 되고 11개 부문을 휩쓸었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 당시에 그 지난번 제임스 캐머런 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당시 타이타닉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그 한 일간 신문에 졸장열전이라는 그 코너에 그 휘리와 더불어 그 타이타닉을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졸작이라기보다는 상대적 의미에서 졸작이라는 의미였죠. 무슨 얘기냐? 저는 좋은 영화는 여러 그 기준이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쪼갰을 때 살아남는 영화들이 좋은 영화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분석을 했을 때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제가 쪼개봤을 때 휘리나 이 타이타닉은요 굉장히 허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졸작이라고 썼는데 여러분 아세요? 그 11개 부문 수상 중에서 연기상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상 부문에. 그 케이트 윈슬렛이 여우 주연상 후보에 들었지만 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우 조연상 후보에 올랐는데 지금 보니까 글로리아 스튜어트 역시 수상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아예 후보 지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지금 이 영화가요 세계 영화의 그 어떤 멜로 영화의 플롯의 전범처럼 활용되고 있지만요 놀랍게도 타이타닉은 각본상에는 후보 지명조차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작품상을 거머쥐고 감독상을 가져갔음에도.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그때 좀 허술하다는 의미에서 그 비판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보면은 타이타닉은 그 굳건한 튼튼한 영화고 다시 쪼갰을 때도 괜찮은 영화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비록 후보에 들지 못하고 수상은 못했어도 디카프리오의 연기나 케이트 윈슬렛의 연기는 칭찬을 받을 만한 충분한 덕목이 있었고요. 자, 요 정도 얘기하고 두 편의 다양성 영화, 그 중에 첫 번째 성스러운 거미. 제가 아카데미 후보 지명과 연관해서도 그 헤어질 결심과 더불어 성스러운 거미가 5편의 최종 후보에 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했었는데 저 이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저는 그 2023년의 아카데미 최대 실책은 헤어질 결심과 성스러운 거미를 국제장편 영화상 후보에조차 포함시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수상이 안 되는 것까지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저 영화 이력 영화 50년 이상을 영화 본 그리고 영화 공부를 40년을 한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올해의 아카데미 회원들의 선택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것. 홀리 스파이더 성스러운 거미는 이란 현실에 대한 그 이란 출신의 감독의 아주 통렬한 비판입니다. 저는 공식적으로는 이란 사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히잡 시위와 연관해서 지금 그 무리한 폭력이 행사되고 있고 사형 집행까지 이루고 있지만은 정치적 멘트는 삼가하겠습니다. 그러나 문화적인 나가서 영화적인 멘트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영화는 그 16명을 죽인 연쇄 살인범을 잡기 위해서 체포하기 위해서 저널리스트로서 분장해서 위험을 무릅쓰는 한 여인에 대한 영화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요. 이 영화에서의 연기로 자흐라 또는 자르 아미르 에브라히미가 칸 여우주연상을 거머쥐었는데 사실 저는 이 여배우보다는 헤어질 결심에서 송소래를 연기했던 탕웨이의 연기가 훨씬 수준 높고 고급스럽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기라는 것은 그 드러나는 측면이 강조된다고 봤을 때 이 자흐라 아미르 에브라히미의 여우주연상 수상은 하등 뭐 문제가 될 건 없겠죠. 저는요 오히려 그 브로커의 그 송강호가 남우주연상을 받았는데 저는 여기서 오히려 그 연쇄 살인범 역을 한 메흐디 바제스타니 이 배우가 남우주연상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하기도 하고 기대도 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저는 송강호가 그 네 번째 밀양에 이어서 박쥐, 기생충 네 번째로 브로커로 칸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남우주연상을 거머쥔 것에 대해서 정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영화제의 정치학적으로 볼 때는 그 송강호의 연기가 뛰어났지만 브로커 한편으로 봤을 때 그 연기는 최고 연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송강호가 칸에서 남우주연상을 거머쥐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남우주연상을 단 한 개의 부문에서도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아했는데 제가 강의하고 그래서 그거를 강조했죠. 송강호는 브로커 한 편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칸 영화제에 초대받은 네 편으로 종합적으로 받은 거니까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된다. 그렇게 봤을 때 아미르 에브라히미의 그 연기는 칸의 여왕으로서 손색 없는 명 연기였죠. 사실 이 영화를 보면요 굉장히 쇼킹합니다. 왜냐하면 연쇄 살인범이요 16명의 그 여인을 죽여놓고도 길거리의 여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또 사회 정화라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자기는 하등 잘못한 게 없다라는 뻔뻔스러운 그런 주장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란 사회는 이란의 법은 자기 같은 사람을 결코 체포하고 가두지 않을 거다. 그런데 바로 이 열혈 저널리스트인 이 여주인공의 노력 등 또 이란 사회가 좀 다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끝내 유죄가 나오면서 그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죠. 그리고 이 영화는 지금 아주 인상적인 게 칸 영화제에서 공식 상영이 끝나고 나서 이 알리 아바시 감독이 어떤 멘트를 했냐면요. 이 영화는 이란 영화 사상 최초로 여성에게 육체성을 부여한 영화다라는 그런 인상적인 멘트를 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걸 잊을 수 없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비록 피해자이더라도 그동안 그 이란 영화에서는 여성은 육체를 드러내서는 안 되었던 그런 점에서 이 영화는 그 이란 영화 역사에서 새로운 어떤 장을 연 우리가 흔히 터닝 포인트라고 그러죠.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 영화라는 것. 그런데 이런 영화를 아카데미 회원들이 후보 지명조차 하지 않았으니 주변에서 이러저런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접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리 아바시 하면은 경계선이라는 영화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2018년도 칸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 대상을 받은
영화인데요. 알리 아바시의 영화 세계가 얼마나 개성이 넘치면서 독창성으로 가득 찼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트로이라 칭해지는 두 남녀 캐릭터를 통해서 인간 사회와 다른 존재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영화인데, 여러분 이 성스러운 거미를 보시면서 더불어 경계선이라는 영화도 꼭 찾아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꽤 갔네요. 다음 소위는 정말 놓치기 아까운 한국의 자랑스러운 다양성 영화입니다. 제가 21번째로 코로나 등 뭐 한 4년 못 가다가 5년 만에 다시 21번째로 작년에 이제 칸 영화제 가서 전 기간을 머물면서 폐막 당일날 이제 출국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경쟁 부분작을 다 보고 한 편도 빠지지 않고 다 보고 주목할 만한 시선 부분도 몇 편 챙겨봤는데, 그리고 비평가 주간 것도 챙겨봤는데, 이 비평가 주간에서 본 바로 이 영화 정주리 감독의 이 다음 소위는 올해 칸의 선택이 얼마나 멋졌는가를 증거하기 부족한 없는 수작이었고요. 제가 그 칸 영화제를 결산하면서 한국 영화가 2022년도에 칸을 살렸다, 구원했다라는 주장을 감히 했는데요. 그런 주장을 하게 했던 영화 중에 한 편, 헤어질 결심, 브로커와 더불어 이 다음 소위였습니다. 물론 헌트도 포함되겠죠. 제가 이 다음 소위에서 감동받은 것 중에 하나는요, 사실 이 영화에서 드러내는 어떤 인간 존재의 가능성, 그리고 형사 캐릭터로서 품위를 지키려고 하는 배두나 캐릭터, 정말 강렬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영화에서의 배두나 캐릭터는 헤어질 결심에서 박해리 연기한 그 캐릭터의 여성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위는 여고생 3학년으로서 이제 사회에 진출하는 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콜센터에서 일을 하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지 않습니다. 아니, 현실이죠. 사실 요즘 우리가 해일조선이라는 용어를 요즘은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때는 해일조선이라고 칭해지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장밋빛 현재와 장밋빛 미래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비 사회인으로서 예상한 것보다 훨씬 가혹하면서 그 잔인한 현실 앞에서 우리 여주인공 김시은인가요? 김시은이라는 좋은 배우가 연기한 이 소희가 자살을 감행하는데요. 사실 저는 그 자살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극단적 선택은 결국 인간 존재로서 최소의 품위를 지키고 싶은 그녀의 선택. 사실 극단적 선택은 종교적으로만이 아니라 문제가 많은 행위로 보통 간주가 됩니다. 그런데 그 김시윤이 분한 소희의 그 선택을 손가락질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여주인공, 또 한 명의 여주인공인 그 배두나가 분한 유진 캐릭터는 어떻게든 이 안에서 이 소희를 살리고자 노력을 하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소희의 선택이 퇴색되지 않기 하기 위해서, 선택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기 위해서 정말 무던히도 애씁니다. 그 여고생이 죽었는데도 그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지금 현실이 그렇죠. 저희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요.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이 현실을 향해서 유진은 소리칩니다. 울분을 터뜨립니다. 분노할 때는 분노해야 되죠. 이 정당한 분노를 유진은 드러냅니다. 정주리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 우리한테 역설하고 싶은 것은 그거였을 거예요. 도대체 이 사회가 얼마나 형편없고 가혹하면 18 예비사회인이 자살을 선택하느냐. 그 책임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일반적으로는 그런 선택에 공범이기 십상인 형사 캐릭터인,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렇지 않은 캐릭터 많습니다. 헤어질 교수님 해준 캐릭터처럼 바로 유진이 그런 캐릭터죠. 책임지지 않는 그 현실 앞에서 정당한 울분을 터뜨리죠. 그러면서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말할 거 없고 회사, 교육청 등에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주먹까지 휘두릅니다. 저 작년에 제가 어느 지면에 쓴 원고를 참고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대목이 워낙 중요해서 제가 여기서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원고의 일부를 여러분들한테 아예 차라리 들려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그 지금 원고를 그 프린트해 와서 여러분들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윗선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타살 정황이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자기적이지 않느냐라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사실 하다 보니까 이 영화에 대한 그 설명이 충분히 않은 상태도 맞춰야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감독이 강변하는 감독의 편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인물이 존재하는 게 작은 희망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감독은 말합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겠지만 그런 인물이 어딘가에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괜찮은 게 아닌가. 그런 인물, 바로 유진과 같은 인물이죠. 헤어질 결심에서요, 해준 같은 인물. 자, 또 저는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그 점에서 배두나가 분한 유진은 다시 한번 헤어질 결심에 품위 있는 형사 해준의 여성 버전이면서 소희는 그 품위를 지켜주기 위해 남자와 헤어질 결심을 하는, 그렇죠? 해준과 헤어질 결심을 하는 설의 탕웨이의 소녀 버전이다. 저는 그래서 다음 소희와 헤어질 결심이 비록 하나는 경쟁 섹션이고 하나는 비공식 병행 섹션이지만 나란히 선보였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한국 영화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소희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소희와 설의 역시 극단적 선택을 하죠. 그 선택은 상통한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등장인물들의 그 캐릭터라이제이션, 성격화는 말할 거 없고요. 연기의 톤 앤 매너, 그리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까지 고작 4-5차례밖에 나오지 않는 그 미니멀리즘적 그 음악, 효과 등 여러모로 이창동 감독의 시를 포함한 그 이창동 감독의 영화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제가 볼 때 다음 소희는 도희아가 이창동 감독의 친동생이기도 한 이준동이 제작을 하고 이창동 감독이 같이 제작을 할 영화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정주리 감독의 결정적 영화적 멘토는 이창동 감독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소희는 이창동 감독의 영화적 특성이 많이 흐르는데 이창동 감독의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이 영화 반드시 봐야 됩니다. 이 영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건조하기도 해요. 어떤 면모로는. 그래서 재밌게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화에서 어떤 다름, 어떤 개성, 독창성을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 이 다음 소희 놓치지 말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암울한 이야기를 펼치는데 만약에 감각적 연출한다면 영화는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영화를 초청한 비평가 중간의 집행위원장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충격적이면서도 눈을 뗄 수 없게 하는 작품. 능수능란한 각본과 연출력으로 만들어진 이 놀라운 작품은 배우들의 매력적인 진실함을 보여준다고 말이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여러분, 이 영화 다시 한번 성스러운 거미와 더불어 다음 소위를 권하면서 찬스무비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프랑스어 오정 감독의 피터 폰 칸트라는 영화를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의 페트라 폰 칸트의 쓰디쓴 눈물과 비교해 가면서 한번 집중적으로 그 영화로 파고 들어가는 시간을 가질까 생각 중인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케이트 블란쳇의 연기가 빛난다는, 그래서 올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리디아 타르라는 실존했던 위대한 여성 지휘자 이야기를 다룬 타르까지도 같이 언급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